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컴컴한 새벽 5시에 전라남도 고흥군 119로 충격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다리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어요. 동생이 사진을 찍다가 얼른 출동해주세요. 신고자는 40대 여성 김 씨였습니다. 일행이 사진을 찍다가 다리에서 추락했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119 상담원이 신고자분 사고 장소가 어디예요? 사고 장소가 어디죠? 여러 번 물었는데요. 너무도 놀란 김 씨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위치를 설명해 줬어요. 그 사고 지점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나로도, 이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인 나로 2대교였습니다. 급히 119 대원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으로 가던 길에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그 대교라면 바닥까지 높이가 한 20m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6층 정도 높이죠. 여기서 추락하면 치명상입니다. 사지 골절은 물론이고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장기 손상, 뇌출혈, 척추 골절도 비일비재하고요. 간혹 살아남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더욱이 나로 이 대교 인근 해역에 물살이 빠른 편입니다. 구조대가 서둘러 도착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그대로 멀리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출동대원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구조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 한쪽에 운동화 한쪽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녀는 이미 떠내려갔거나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어서 경비함정, 순찰정, 잠수부까지 동원돼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고 또 물살이 빠르니까 그걸 고려해서 범위도 넓게 잡습니다. 그렇게 수색이 온종일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신조차 나오질 않아요. 한편 신고자인 41살 김 씨와 함께 온 일행 43살의 여성 서 씨는 마음을 졸이면서 수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경찰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행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묻게 돼요. 피해자가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이 새벽에 다리에 왔는지 그런 정보요. 우선 추락한 이는 31살의 여성 가명 최효진 씨였습니다. 그 일행들이 40대인 걸 감안하면 10살 차이가 나는 언니 동생 사이인 거죠. 세 사람 모두 전라남도 광양에 거주를 했는데요. 종종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를 즐기곤 했대요. 그러다 사고 전날인 23일에도 한 저녁 7시 30분쯤 효진아 밥 먹자 하고 언니 김 씨가 저녁을 제안했어요. 효진 씨는 별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흔쾌히 응했고요. 약속한 식당에 도착해보니 이미 원래 친했던 다른 언니 서 씨도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곁들였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었고 어느덧 밤 10시가 됐어요. 근데 이때 김 씨가 이대로 집에 가기 너무 아쉽지 않냐? 하면서 고흥 나로도 쪽에 좀 괜찮은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술도 더 먹고 놀자고 제안을 하게 돼요. 갑작스러웠지만 다들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세 사람은 자정이 넘어 나로도 섬의 한 모텔에 도착합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막 마시면서 새벽 4시 반까지 여자들끼리 무한수다를 떨었대요.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자 이럴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많이 취해서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자. 그렇게 세 사람이 모텔을 나와서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나로 2대교를 걷게 된 겁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술이 더 빨리 깨는 듯 했죠. 그런데 대교 중간쯤 다다랐을 무렵에 효진 씨가 돌연 언니들 우리 셀카 찍자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가요. 그 난간 쪽으로 이제 술이 좀 취했으니까 비틀거리면서 다가갔죠. 자, 이제 찍는다. 찰칵. 근데 이 순간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효진 씨가 막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본 김 씨와 서 씨는 너무 놀래서 비명을 질렀고 막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은 김 씨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였죠. 그런데 이들 진술을 듣던 경찰이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그 새벽 5시쯤은 아직 동이 완전히 트지 않은 시각이라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물조차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효진 씨가 촬영한 사진에서도 가로등 불빛만 어렴풋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여기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그런 명소가 아니거든요. 굳이 사진을 찍을 만한 곳도 아니었죠. 물론 세 사람이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다음으로 경찰은 이 세 사람이 묵었다던 모텔을 찾아갑니다. 방 안에 빈 술병들과 함께 효진 씨의 머리끈이 떨어져 있었어요. 밤사이 이들이 여기 머물렀던 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런데 또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왜냐면 빈 술병 종이컵이 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현장이 조작된 것 같다라는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토대로 경찰은 김 씨와 서 씨를 분리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정말 사고였다면 두 사람의 진술 동일할 거예요. 먼저 서 씨는 효진이가 난간 쪽으로 비틀거리다가 정말 찰나의 순간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김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다가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고의 순간인데. 근데 그 기억을 더듬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그저 직감일 뿐이에요. 자, 잠시 여기서 최효진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녀는 1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했지만 수입은 빠듯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 대부업체 이런 데서 돈을 빌리게 돼요. 근데 여기가 워낙 이자가 이제 높잖아요.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결국 7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효진 씨가 최근 1년 사이 무려 4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한 사람이 보험료를 낸다? 돈이 있나? 이거 자기 돈이 아니었나? 경찰은 보험금 납입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예상은 적중했어요. 실제로 그 보험금은 효진 씨가 아니라 34살의 신 씨라는 남성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순천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록을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었죠. 딱 3개월 전쯤 효진 씨의 보험 수익자가 신 씨로 변경됐더라고요. 실제 보험회사 CCTV에 효진 씨가 직접 와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효진 씨가 실종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신 씨예요. 경찰은 조심히 그를 불러서 보험 관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묻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신 씨가 말하길 아니 내 여자친구가 돈이 없으면 보험금 정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보험 수익자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럼 걔가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즉 두 사람이 연인 관계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좀 직업이 걸려요. 이 사람은 사채업자고 효진 씨는 빚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둘이 사귄 건 맞고. 분명 수상한 점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하던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효진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한 코란도 차량이 나로 이 대교 인근을 여러 번 왕복하는 게 CCTV에 포착된 거예요. 이 차, 이 코란도 얘는 뭔데 이렇게 자주 보이지?
하고 차 번호를 조회했더니 차주는 놀랍게도 신 씨였습니다. 물론 이게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현장을 사전에 답사했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있던 건 두 명의 그 언니들, 김 씨와 서 씨였어요. 생각해보면 사채업자 신 씨는 효진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4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보험금을 타려고 모든 걸 사고로 위장했다? 거기에 목격자 언니들까지 있었다? 그럼 뭐가 좋을까? 목격자가 있으면 모든 게 더 수월해질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데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평소 이 언니들은 효진 씨와 친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들이 범행에 공모할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경찰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마침내 연결점을 밝혀냈죠. 김 씨와 서 씨 두 사람이 모두 사채업자 신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정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파보니까 이 세 사람이 사건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고 식당 주인도 기억난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 세 명이 한 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효진 씨, 죽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신 씨가 자기한테 돈 꿔간 언니들한테 어떤 조건을 걸면서 사건에 끌어들었다. 이렇게 가정이 되는데 그 조건은 빚을 탕감해준다 이 정도가 유력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정이 나오면서 경찰은 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합니다. 사건 당일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 경로를 면밀히 살피게 돼요. 동시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행인들을 상대로 탐문도 벌였습니다. 이쯤 되면 앞서 경찰이 그 만들어 놓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분명 나오리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 경찰의 촉은 신 씨가 범인이야. 근데 답답하리만큼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살인은 고사하고 추락 사고에 연루됐다는 증거도 없고요. 지금 더욱이 시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신 씨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양경찰서에 찾아가서 여자친구 수사 기록 정보를 보여달래요. 이게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그가 범인이라면 진짜 속셈은 경찰이 어디까지 찾아냈는지 알아냈는지 확인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직까지 정보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는데 신 씨가 손해 사정사까지 고용을 해서 막 민원을 접수해요. 마치 경찰의 수사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 아주 대범하고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무려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만 있던 사건인데 6월 7일 날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 전남 여수시, 여수입니다. 여수 화정면 백야대교 인근에 있는 갯벌 바위 틈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신원을 밝혀보니 바로 효진 씨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이 보여요. 그녀가 정말 사고사를 당한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때마침 부검 결과가 도착했는데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목이 졸려서 살해당한 거예요. 게다가 사실요, 이 시신이 발견된 순간부터 타살은 명백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시신이 커튼천에 쌓여서 녹색 철망으로 돌돌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공사장 벽돌 같은 거 2개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요. 자, 타살인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남죠? 아니, 고흥에 있는 나로 이 대교에서 추락했다는 효진 씨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여수 백야대교에서 발견된 걸까요? 이 2개의 대로 모두 남해상에 있긴 하는데요.
거리로는 45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물에 이렇게 떠내려온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조류가요, 여수 백야대교에서 고흥 나로이대교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떠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순간 경찰이 깨닫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거짓말이구나. 실제 유기 장소가 나로이대교가 아니었고 원래부터 백야대교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말이 되죠. 여태껏 경찰은 신고만 믿고 그냥 고흥 쪽, 그 대교 쪽만 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신을 못 찾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실마리가 하나둘 술술 풀리는 듯 했죠. 일단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거짓 신고를 한 두 언니 김 씨와 서 씨, 그리고 주범 신 씨까지 3명 모두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러자 신 씨는 젠장 하면서 순순히 검거에 응했어요. 그런데 김 씨와 서 씨는 살인 공모 말도 안 된다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희는요, 살인은 몰라요. 효진이한테 수면제 먹인 건 맞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냥 신 씨한테 데려가라고 넘겨준 게 다예요. 수면제를 먹이셨군요. 근데 이 둘은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때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던 형사님이 두 사람 앞에 영상 하나를 틀어줍니다. 그걸 본 김 씨와 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CCTV 영상인데요. 그날 사건 당일날 두 사람이 신 씨의 코란도 차량을 타고 여수 백야대교에 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모한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다행히도 신 씨까지 자백을 하면서 두 여자의 혐의가 드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012년 말입니다. 효진 씨는 언니 서 씨의 소개로 사채업자 신 씨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생활비에 쪼달렸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쳐 있었죠. 신 씨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효진 씨를 만날 때마다 호탕하게 돈을 쓰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낸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내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신 씨의 사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가족 없이 좀 홀로 고립돼 있는 여성 없나? 그런 여자 한 명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 그녀를 통해서 보험 사기극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서 씨가 내 아는 사람 중에 효진 씨가 이혼을 했고 거액의 빚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자 신 씨가 누나, 그럼 나 그 이혼녀 좀 소개시켜줘라 하고 만나서 효진 씨에게 접근한 거예요. 연인 사이가 된 이후 그는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효진 씨한테 너 빚 많지. 근데 그 빚을 되게 쉽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하면서 보험 사기를 제안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효진 씨 명의로 최대한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효진 씨도 동의해요. 혼자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말에 이제 혹한 거죠. 그렇게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모든 게 진행되던 그때 예상치 못한 방해물이 등장했어요. 서 씨가 이들의 범행 계획을 눈치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도 끼워달래요. 이때 이제 주범인 신 씨가 생각해보니까 효진 씨 가짜 실종 사건 신고할 건데 그때 제3자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서 씨를 끼워줬고 3인조, 그러니까 신 씨, 서 씨, 그다음 효진 씨까지 3인조 보험 사기단이 조직됐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본인인 효진 씨가 50% 갖고 신 씨와 서 씨가 각각 25%씩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 씨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판을 짠 건 난데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 효진이가 제일 많이 가져가지?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고, 진짜 죽여버리고 내가 그 돈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서 씨와 몰래 내통합니다.
서 씨는 신 씨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요. 사채업자니까. 그래서 이걸 다 탕감해주는 대신에 효진 씨를 실족사로 위장하자는데 동의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지인이었던 김 씨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김 씨와 서 씨가 일부러 효진 씨와 점차 친분을 쌓아가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 사기단의 3인조 멤버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4월 23일 두 언니가 효진 씨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신나게 밥과 술을 먹는 척 하다가 잠시 효진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그녀가 마시던 막걸리에 수면제 졸피뎀을 탔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효진 씨가 술을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흐려지더니 의식을 잃고 맙니다. 밤 10시 15분 이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 씨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효진 씨를 부축하는 척 차에 태웠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3인조가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효진 씨는 막 사지가 축 늘어져 있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죽이기로 계획을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일당의 계획을 바로 바꿨고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가 있었는데 이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효진 씨는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잠시 후 숨이 멎고 말았죠. 이후 일당은 미리 준비해둔 커튼으로 시신을 감싸고 철망으로 묶었습니다. 사체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이후 여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게 됩니다. 24일 새벽 2시 반쯤이었어요. 여수의 백야도 선착장에 차를 세웠는데 아직 어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아주 인적 없이 조용한 상태였죠. 게다가 가로등도 없이 컴컴한데요. 이들은 시신에다가 벽돌 2개를 매달고 나서 그대로 풍덩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이제부터는 알리바이를 조작해야 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고흥 나로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자 셋이 즉흥적으로 이 나로도 쪽으로 여행을 온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미칠 걸 예상해서 일부러 CCTV가 없는 숙소를 골라둡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방 안에다가 빈 술병 잔 세팅했고요. 마지막으로 효진 씨의 머리끈을 일부러 남겨두었죠. 뿐만 아니라요. 김 씨와 서 씨는 나로 이 대교에다가 효진 씨의 운동화 한 짝을 자연스럽게 둡니다. 추락 상황을 이렇게 다 철저하게 연출해 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잠깐만 당황한 척 좀 하고 막 연기를 펼치면서 신고를 했고 이때 옆에 있던 서 씨는 김 씨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코칭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너무 소름 돋죠. 이렇게 사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 검찰에 기소됐죠. 앞서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자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가자 돌연 혐의를 부인합니다. 목을 졸라서 바다에 던지긴 했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니까 방청객들조차 헛웃음, 야유를 보냈을 정도라고 해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서 씨와 김 씨 이 2인조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한 범행인데 형 너무 가볍다. 즉시 항소했어요. 2심, 3심이 이어졌죠.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대법원은 사건의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다만 서 씨와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신 씨의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신 씨의 강압이 있었다고 본 거죠. 또한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에 1심보다 훨씬 감형된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자칫하면
효진 씨가 단순 실족사로 치부돼서 범인들의 악행이 영영 묻힐 뻔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효진 씨의 시신이 무리로 떠올랐어요. 그 전에는 짐작은 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세 사람의 공모도 절대 밝히지 못했겠죠. 죄는 지은 대로 돌아오고 진실은 감춰도 언젠가 드러납니다. 어쩌면 피해자의 그 억울함이 끝내 물 위로 떠올라서 범인들을 법정에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민증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20살 아이들이 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도 술이었지만 이날은 무엇보다 이제 다들 인제를 떠나서 대학과 직장,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었겠죠. 그렇게 흥겨운 시간을 보냈고 자정쯤 됐을 무렵 술자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아쉬웠던 친구 3명이 근처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 셋이서 술을 마시고 떠든 지 20분 만에 무리 중 한 명이었던 김지연 씨가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채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디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고 씨를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그는 지연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남자였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어쩌면 오늘 밤이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좀 늦긴 했지만 일단 지연 씨를 보내주기로 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같이 가줄까? 라고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혼자서 다녀오겠다며 거절했죠. 잠시 후 고 씨와 만난 지연 씨는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실 너를 좋아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잠시 후에 두 사람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자면서 헤어지는데 고 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지연 씨는 매일 다니던 길이라 괜찮다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헤어진 곳은 인제군 보건소와 인제 남초등학교 부근이었죠. 그날은 인제에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 38분 지연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구들한테 나 지금 너네 있는 곳으로 갈게. 저 앞에 체육관이 보여. 라고 말했죠. 이 체육관이 보이는 곳 지점은 친구네에서 약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새벽 지연 씨를 기다리던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술이 좀 취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오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갔나 보다 라고 여겼고 그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친구 박 씨에게 지연 씨의 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와요. 지연이가 어젯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이 안 된다! 라는 말에 모두가 그녀의 실종을 알아차렸죠. 경찰은 우선 휴대폰 마지막 위치를 파악합니다. 보니까 새벽 2시 6분에 인제대교 근처에서 폰 전원이 꺼진 기록이 확인돼요. 왜 전원을 껐을까?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에 착수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4일 오후 3시 44번 국도 인제대교의 4번째 교각 아래의 하천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김지연 씨. 그런데 시신이 알몸 상태였어요. 발견 당시에 왼쪽 팔을 얼굴에 대고 엎드린 채 누워 있었죠. 그녀가 발견된 이 인제대교의 교각 및 하천 이곳은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그러게 왜 이렇게 새벽에 남자를 만나다 이 지경이 됐냐 라면서 혀를 찼죠. 이게 결코 맞는 반응은 아닐 텐데요. 게다가 주민들만의 소문은 꼬리를 물어서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애가 자살을 했다더라 라는 추정까지 나돌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을 포기한 건 맞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알바를 했던 식당 주인에 따르면 사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엄마를 도울 만큼 아주 착하고 성실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비록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간호사의 꿈을 계속 품고 있었고 이 식당 주인이 그러면 간호학원은 어떻겠느냐라는 권유에 마침 지연 씨가 간호학원 기숙사에 입소하던 날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자살을 했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교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지만 수사 결과 난간 어디에도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알몸으로 투신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란 추정은 그냥 소문일 뿐이었고 경찰 또한 이건 분명 어떤 범죄가 개입되었고 범인이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그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다발성 실질 장기 부전. 그러니까 온몸의 뼈가 심하게 골절되면서 그게 장기를 손상시켜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이건 전형적인 추락사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몸을 살펴본 법의학자들은 타살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어요. 일단 이 지연 씨의 몸 왼쪽에 타박상이 집중적으로 보였는데 정작 그녀 얼굴 이 왼쪽에는 충격흔이 보이질 않습니다. 멍이 있긴 했지만 이건 추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구타당한 흔적으로 분석돼요. 입 주변에도 맞은 흔적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목을 졸라야 생길 수 있는 점출혈도 있었죠. 게다가 양팔과 손등에 방어흔까지.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추락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고 팔로 저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범인이 그녀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는데 이때 사망한 게 아니라 잠시 실신을 했는데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 살해하게 된 거죠. 피해자가 알몸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정액 반응이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늦은 새벽, 지연 씨가 누구에게 이런 변을 당했는지 추적해야겠죠. 경찰은 우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성 고 씨를 소환합니다. 지연 씨와 헤어진 후 뭘 했냐? 라는 질문에 PC방에 가서 친구 만났고 게임을 하다가 집에 갔다 라고 진술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PC방 접속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새벽 1시 59분부터 4시 52분까지 사용 기록이 확인됐고 그렇게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는 친구들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1시 38분부터 핸드폰 전원이 꺼진 2시 6분, 그 28분간 무슨 일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눈앞에 보인다고 했던 체육관.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인제에는 2cm 정도의 눈이 내렸었죠. 즉, 지난 새벽에 그 발걸음이 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조사해보니 지연 씨가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체육관 뒤쪽에 있는 육교를 건너야 합니다. 근데 여기엔 아무런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지연 씨가 나 이제 갈게 체육관 보여 라고 마지막 통화를 한 직후에 그 인근에서 범인과 맞닥뜨린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그녀를 납치한 듯해요. 납치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연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 인제대교까지는 거리가 약 4km. 근데 중간에 터널도 있기 때문에 분명 차를 타고 이동했겠죠. 근데 지연 씨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의 차를 막 무턱대고 탈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면식범일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물론
몸에 워낙 많은 폭행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력으로 강제로 태웠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이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대교에서도 인제 방면이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읍내로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인이 인제 읍내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 씨를 납치해서 차에 태웠고 인제대교를 건너서 다른 외부에 가서 또 어떤 범행을 저지른 후에 다시 대교를 건너 돌아오다가 그녀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선이 조금 이상하죠? 범인은 왜 굳이 피해자를 읍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까요? 이에 대해서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에 범인이 어쩌면 일단 차량을 좀 은폐시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만한 공간을 찾은 게 아니냐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 적합한 장소 한 군데가 지목돼요. 바로 인제대교를 지나면 바로 보이는 자그마한 휴게소 부근이었죠. 조사해보니까 그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 한 명이 사건 당일 새벽에 차 한 대가 헛바퀴가 돌면서 막 이렇게 눈길에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소리가 난 곳은 인제대교를 가기 위해서 역주행을 해야 하는 어떤 지름길 중 하나였던 거예요. 지름길? 근데 그런 지름길 루트를 알 만한 사람이라면 범인은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과 수사가 계속되었는데 사건 한 달 만에 경찰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였는데 그 사건이 날 그쯤 해서 새벽에 인제대교 서울 방면 쪽 길에 흰색 마티즈가 정차된 걸 봤다라고 제보한 겁니다. 흰색 마티즈. 근데 문제는 당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차주를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흰색 마티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계속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번엔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지목하게 돼요. 우선 지연 씨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재혼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상대 남성에게 결혼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연 씨한테는 의붓 언니가 되는 거죠. 그 의붓 언니의 남편, 형부 왕 씨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다 궁금한데요. 우선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수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이렇게 실종이 된 상황에서 그녀를 찾는다면서 온 가족이 나섰죠. 근데 형부 왕 씨는 정작 그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지점인 체육관 주변이 아니라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그 교각 쪽을 맴돌았다는 게 목격됩니다. 그때는 시신 발견 전이었기 때문에 왜 저기서 뒤지고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이 형부 왕 씨가 가족과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막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했을 정도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왕 씨가 유통업체 배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이 인제대교에 있는 샛길, 지름길을 통해서 자주 역주행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흰색 소형 차량을 몰고 다녔다는 점이었죠. 경찰이 그를 의심하면서 차를 감식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결과도 진실이 나오면서 범인 색출에는 실패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면식범이다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다각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합니다. 전단지 3만 배를 제작해서 강원도 전역에 배포했고요. 결정적인 제보자한테 300만 원 보상금을 걸기도 했죠.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 인제대교에 있는 역주행 지름길, 요걸 범인이 이용했다라는 가정하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김지연 씨의 주변 인물을 범인이라고 여겼고 이게 초기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옳았을까요? 답답한 시간이 훌쩍 지났고 2018년 시신이 발견된 지 무려 15년 만에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원래 2015년도에 이 건과 관련된 방송을 보시고 내가 좀 뭔가 아는 게 있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하려 했는데 제보를 하려 했는데 지인이 야, 너 그러다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막 말리면 어떡해 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꿈속에서 그 피해자로 보이는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미안함에 뒤늦게 제보를 결심하게 되죠. 제보자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새벽에 인제대교를 홀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앞뒤로 이제 차가 없고 도로가 너무 깜깜해요.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반대편 길에 한 남자가 다리 밑으로 마네킹을 집어 던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순간 아니 왜 마네킹을 저기다 던져 했는데 소름 돋았죠. 저게 마네킹이라면 머리카락이 없어야 합니다. 내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결정적인 제보예요. 그는 15년 전의 그날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보자 A에게 최면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그는 그날 마네킹을 버리는 그 남성, 그리고 그거 외에 흰색의 소형 다마스 화물차 뿐만 아니라 2.5톤에서 3.5톤 정도로 보이는 노란색 견인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특히나 이 견인차는 차량 뒤에 있는 이 서치라이트를 앞으로 비추고 있어요. 당시 피의자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견인차가 마주오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본 건지 갑자기 달려서 유턴을 했고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막 무섭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막 운전을 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무서운 경험 때문에 2015년도에 일찌감치 그 제보하는 걸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저라면 정말 온몸에 털이 쭉 뼈섰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최면 속에서 차 번호를 기억해내진 못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이 견인차.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최초 제보자였던 견인차 기사. 그 기사의 목격담을 토대로 우리가 막 흰색 마티즈 이런 걸로 수사의 방향이 맞춰졌잖아요. 어쩌면 견인차 기사가 진범일 수도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경찰 역시 뒤늦게 그 부분을 조사하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게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그 최초 제보자였던 그 견인차 기사를 찾아야 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섣부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짜 목격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15년 만에 얻은 귀중한 제보,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했고 이걸 토대로 사건을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사건들도 좀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게 너무 초기에 면식법이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확대된 수사를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었고 참 저도 금요 사건 파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너무도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지연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2005년에 인제읍 귀둔리 필레 계곡 인근에 있는 미령교 이 다리 아래 하천에서 20살 여성의 알몸 시신이 발견돼요. 공통점 보이시나요? 인제, 다리 및 하천, 피해자 나이대, 그리고 대교까지 모든 게 너무 좀 유사하죠.
근데 이 사건 또한 범인을 잡지 못해 지금껏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답을 찾아 진행 중이죠. 지연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유족의 아픔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지연 씨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셔서 세상을 뜨셨고 모친은 지금까지도 경찰서를 쳐다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간 겪었던 공권력의 불친절 또 복잡한 절차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습니다. 사건, 그 비극이 벌어지고 나서 밤늦게 남자 만나고 다니다 그렇게 됐다 라는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전 이 사건 전체에서 사실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을 2번 죽이는 이런 왜곡된 시선,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보다 지금 어딘가에서 뻔뻔히 잘 살고 있을 그 범인이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우리의 관심과 제보가 더 절실하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